생각을 했어요. 아, 예. 기록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공정성 논란을요. 그럼 무엇이 공정한 거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건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공정의 그 기준은 그때그때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반대로 공생,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식도 내가 모두가 안전해야 내가 안전하다라는 공동체적인 사고방식, 이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모두가 안전해야 나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사람, 그건 개인의 자유가 아니고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공정 대신에 공동체를 위한 길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공정을 진짜로 공정하지 않은 계층은 바로 옆에 있는 정규직이나 뭐 어떤 특정 정체성이 아니고 자본과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본과 특권층 뭐 이런 거지. 왜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눈에 보인다고 물고 늘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모두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공생인데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것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스티글리츠가 했던 얘기가 난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에서 불평등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이건 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순화된 IMF 뭐 심지어는 OECD까지 인정하는 부분이죠.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최소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뭐 왜 그럴까? 바이든은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그 작년 샌더스 할아버지가 그 날리고 있을 때 바이든은 그 반대편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왜 바이든 따라가기를 할까? 물론 이제 뭐 좀 다르긴 하지만 결이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 구hak이에요. 그냥 놔두면은 공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이든이 내재적으로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게 세계적인 트렌드 같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런저런 그 최근에 유행하는 이상한 담론들 때문에 일들끼리 무한 경쟁을 하고 을들끼리 싸우는 동안에 뭐 멀리서 자본은 팔짱 끼고 웃고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보통 흔히는 재분배 전략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부자 사람들 뺏어가지고 좀 나눠주자. 뭐 증세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죠. 가장 흔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거 하면 그 세력, 이걸 주장하는 순간 그 세력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냥 사멸하는 거죠. 총체적으로 지지를 못 받는 정치 집단, 사회 집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발자에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죠. 그래서 이것도 궁극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거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어, 선복지를 하고 후 재분배 전략을 취해야 된다. 덮어놓고 재분배 전략부터 강조하는 입장은 좀 뭐 멋있어 보이긴 해요. 시크해 보이고 뭐 레디컬해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 속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주로 말씀드릴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관점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관점도 잘못이고 전략적으로도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선복지해서 일단 그래서 정치적 지지 세력을 규합한 다음에 그 동력으로 뭐 체제를 엎든지 뭐 재분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자. 저는 그런 그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선복지 하려면은 누가 돈 낼 거냐? 돈이 필요하죠, 그죠? 그건 정부밖에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걸 이행이라고 하는데 이행 비용을 댈 수 있는 경제 주체는 정부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 역사적 교훈을 한번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뭐 혹시 그 어떤 느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1997, 98년도에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죠?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건 뭐였냐면은 트리거는 외채가 그러니까 트리거는 외채 단기 외채를 상환할 외환이 부족했던 거죠. 근데 좀 의심스러운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 뭐 300억 달러 정도 되지도 않는 건데 왜 롤오버를 해주거나 좀 이자를 더 많이 받더라도 안 빌려줬을까? 그건 의문스럽죠. 그럴 때 들어온 게 음모론이죠. 저 새끼가 짰다. 우리나라 양탈 깎기 하려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트리거는 그거였어요. 그게 트리거가 돼서 그 다음에 불거져 나온 것이 진짜가 나왔죠. 본질이 나온 게 뭐냐면은 부채였어요, 부채. 근데 당시에 부채는 주로 누가 졌냐면은 기업이었어요. 가계도 부채 별로 없었고요. 정부는 GDP 대비 10%밖에 안 됐어요. 당시 GDP 한 540조 정도 됐는데 10%밖에 안 됐어요. 국민도 뭐 2, 30%밖에 안 됐어요. 가계도. 뭐 지금은 반대죠. 근데 주로 국가 부채였었는데 160%, 100%좀 넘었었죠. 11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그 정부 그 기업 부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우리나라가 흔히 그냥 그 급속 성장을 했다고 하잖아요. 압축 성장 단기간 내에. 근데 단기간에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때려 박은 거죠. 투자를 많이 한 거죠. 그죠? 근데 그 투자금을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은 부채로 땡겨온 거죠. 민간 부채로. 물론 뭐 은행한테 조인트 까서 그냥 주라 대출해 주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주로 은행 부채였어요. 은행에 대한 부채 기업이. 그 은행은 그 돈 어디서 났을까? 그냥 찍어낸 거예요. 네. 그냥 장부에다 적어서 그냥 그 부채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니 이제 기업들이 부채를 못 갚아서 뭐 실제로 빨리 당장 갚으라고 그 종용을 했죠. IMF 이면 합의서가. 근데 어떻게 그 돈을 만들어내? 그래서 공적 자금을 투입했잖아요. 부지금이라고 하는 거. 그게 얼마냐면 168조 7천억이었어요. 당시 GDP의 거의 31%. 이걸 넣어서 부채 채권을 없애버린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은행이 169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떼일 파냐 이제. 그럼 은행 다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그걸 현찰로 바꿔준 거예요. 야 부채채권 다 나한테 줘. 현찰 꽂아준 거죠. 그러면은 띄게 생긴 자산을 떼먹게 생긴 돈을 한국은행 대신 갚아준 거잖아요. 그 뒤로 문제가 있었나요? 그럼 우리는 왜 이것을 예를 들면 대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 없어요?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무엇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자리 보장제일 수도 있고 기본소득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뭐 공공은행을 만들잖아요. 저는 공공은행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간에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동안 부채가 막 쌓였어. 이렇게 탕감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왜 안 되나요? 기업은 되고 개인이면 안 되나요? 또 있어요. 비슷한 사례가. 뭐
최근 사례를 가지면 또 뭐 그것은 뭐 양적 완화니까 뭐 비전통적인 방식이다 뭐라 얘기 많으니까 이게 일반화되기 전에 얘기예요. 중국 얘기인데요. 이게 재밌어요. 중국은 1980년부터 시장 경제를 이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당시에 70년대 말까지도 중국은 뭐였냐면은 전부 다 국유였어요. 그죠? 시골에 가면 농장인데 협동농장이고 다 국가가 소유죠. 도시에 가면은 기업, 공장이 있는데 그것도 국가가 소유죠. 그죠? 근데 일단 농촌은 협동농장을 쪼개가지고 가족 수원대로 다 나눠줬어요. 개인들한테. 뭐 그건 쉽죠. 그죠? 땅이니까. 의지가 안 되는데 그러면 도시를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러시아는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90년대 들어오면서 러시아도 뭐 계약을 했죠. 걔네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민영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 큰 공장을 누가 사겠어요. 그 계획경제 체계에서 뭐 사회주의라고 난 부르기도 싫은데 계획경제 체계에서 어 그 부패하거나 또는 뭐 범죄 집단, 마피아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축적한 사람들, 축제를 한 사람들만 공장을 할 수 있었겠죠. 실제로 걔네들 공장 사갔어요. 근데 제일 먼저 뭐 했게요? 해고, 정리해고. 니들 다 죽었어. 그래서 30% 이상의 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죠. 실업자가 등등등. 그런 다음에 뭐, 그, 너무나 다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중국은 80년 초반, 97년대 말에 얼마였냐면 도시 부분에 근로자가 4억에서 5억 명 정도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절반만 해고된다 하더라도 2억, 뭐 1억 5천 실업자 생길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냥 내비뒀어요. 그런 다음에 대신 어떻게 했냐면은 시장 원리로 작동하는 기업을 옆에서 만들게 했어요. 시장 원리로 이해가 됐죠, 그죠? 국有기업 냅두고 옆에다가 민영 기업 세우게 법으로 허가만 해줬을 뿐이에요, 그냥. 그 얘네들이 커지니까 전체 전반적으로 시장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국유기업은 어떻게 해? 뭐 서방에서는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중국 저 부실 덩어리 국유기업 냅둔다고 막 걔 맨날 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멀쩡하죠. 그죠? 그러면은 국유기업은 좀 그럼 좀 수익을 좀 낼 수 없나?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왜 그러냐면 국유기업은요 당시에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그 70년대 말까지 소우주라고 불렀어요. 우주. 그 안에 다 해결돼. 자, 일단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절대 잘리지 않아. 공무원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학교 지어줘요. 사택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사택에서 집도 줘요. 병원이 있어요. 또 필요한 거 뭐 있어요? 말해보세요. 아, 은퇴 후에 연금도 줘요. 심지어는 자식한테 물려줘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극강의 복지 서비스를 기업 자체 내에서 다 해결한 거죠. 그게 다 비용이잖아. 그러면은 기업이 이윤을 낼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내죠. 그런데 그 기업을 만약에 없애버리면은 갑자기 그런 그 사회복지 서비스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업자 생길 거고. 그러니까 그냥 안고 가는 거죠. 일종의 그 취업 담수 시설처럼.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부채는 계속 쌓인 거죠. 당연히 그 국유기업 부분에 적자가 계속 쌓이겠죠. 20년 동안 쌓였어요. 그래서 아시아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 이참에 한번 털고 가자. 그래서 털었어요. 정리해서. 그래서 은행들한테 당신들 20년 동안 못 받은 채권 다 가져와 봐 했더니 다 제출했더니 한 GDP 당시 18% 정도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중국 인민은행이 그냥 간단히 그냥 현찰을 바꿔줬어요. 문제가 있었나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세상은 똑같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오래된 그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면 보세요. 1920년대, 30년대 있잖아요. 이때 보면 전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정부의 재정을 대서 뭘 했어요.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재정을 대가지고 2차 세대는 전비를 준비했다고요. 전쟁을. 캐나다가 대표적으로 오랫동안 했었는데 39년부터 74년까지 재정의 20에서 25%를 지원해서 뭐 이런 사회 경제 발전에 초석을 놨다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2차 대전 때 캐나다는 해군은 전 세계 제일 많이 파병했어요. 그럼 거기서 돌아온 베테랑들, 가족, 사상자들 전부 다 목에 달렸죠. 그 다음에 공립학교, 도로, 그 있잖아요. 그 동서 횡단, 대륙 횡단, 고속도로, 철도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공립학교, 공립병원, 우리가 지금 아주 캐나다 사회에서 있는 그런 공공 서비스 부분은 다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 뒤로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정부 부채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인플레이션 안 일어났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주 잘 나갔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다가 호련히 74년부터 결정을 했어요. 그냥 뭐라고 결정했냐면은 앞으로는 중앙은행 뱅크 오브 캐나다거든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정부한테 돈 주지 마세요. 정부 니네 돈이 세수보다 더 많이 필요하잖아. 적자 지출할 거잖아. 그러면은 민간 은행들한테 빌려 쓰세요. 국채 발행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74년부터 그냥.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러면서 뭐 국채 위기니 뭐니 얘기가 90년대 초반에 나오는 거죠. 왜 그런지 잘 모르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2년 전에는 캐나다 시민단체, 우리나라면은 참여연대 정도 되긴 들라나? 경실련 같은데 이런 그 시민단체에서 헌법소송을 냈어요. 이때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최종 판결이 뭐 그 주 법원에서는 뭐 고등법원으로 연방법원으로 넘겼고 연방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기억하고 말았죠. 그러면은 정부가 얼마나 더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싶어서 가져와봤어요. 왜냐면은 작년도에 코로나 대응해서 정부가 지출한 거예요. 빨간색은 그냥 현금 꽂아준 거고요. 파란색은 그냥 현금 꼽아준 거고요. 빨간색은 빌려준 거예요. 어쨌든 간에 민간에 준 돈이잖아요. 그래도 일본은 44% GDP 대비, 이탈리아는 42.3% 등등등, 우리나라는 꼴등. 현금 보면은 파란색 있잖아요. GDP 대비 3.4% 꼴등. 전체 평균의 절반도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25%밖에. 여튼간 이렇게 짠돌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많이 현금 꼬여줬으니까 인플레하고 경제가 망가졌어야지 난리도 아니죠. 아직도 올해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겁나게 인플레 날 거다 막 이렇게 생쇼를 하던 애들이 인플레 안 일어나서 지금 난리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GDP 대비 한 40% 정도는 정부가 지출해도 굉장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죠. 나중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빨간색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빨간색 보세요. 미국인데요. 빨간색 보세요. 얘가 부채 총액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정부 채무라는 것의 총액인데 총액은 주로 절대액이 줄어든 적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안 갚는다는 거예요. 정부 채무라는 것은 그냥 장부상 기록일 뿐이고 안 갚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입 한국에도 갚는다고 3조 7천억이나 미리 그것도 미리 갚겠다고 생쇼를 하고 있죠. 정부 채무는 갚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 규모 대비 채무 비율은 어땠어? 2차 대전 때 전비 지출을 안 하고 이제 높았죠. 그러다 쭉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올라오기 시작했죠. 신자유 시대 들어서면서 그죠? 그러면 누구 말대로 뭐 이건 뭐그 많이 알려진 건데요. 그 흔히 요즘에서 뭐 정신을 차리고 얘네들이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자율하고요. 정부가 지급해야 될 이자율이에요. 부채에 대해서.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정부 부채보다 크면은 부채 비율,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일정 정도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게 많이 알려졌어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IMF 경제학자 블랑샤드라는 경제학자가 한 얘기예요. 아니 뭐 그 전에 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가져온 거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럼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이랬어요. 대부분의 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설사 정부가 비를 좀 많이 줘도 지네들 논리대로 하더라도 무한히 폭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정 정도 수렴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시작 GDP 대비 40%,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4%다. 그다음에 매년 적자를 3% 번다 하더라도 80%로 GDP 대비 80%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GDP 대비 80% 문제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GDP 대비 3%면은 우리나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2,000조라고 한다면은 3% 적자예요. 그럼 얼마예요? 60조죠. 60조면은 200만 명을 연봉 2,500만 원에 고용하고도 남아요. 그죠? 그쵸? 왜 돈이 없고 왜 없어? 지네들 논리로 해도 그렇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큰 얘기만 먼저 할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 뭐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이 있는 뭐 얘기가 뭐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딱 이해하면 쉴 것 같아. 자본주의는. 자, 실물은 전제가 뭐냐면은 자꾸 착각하는데 돈을 먹지 않아요. 우리는 실물을 먹지, 밥을 먹지. 그죠? 그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원이에요. 실제 실물 자원, 돈이 아니고. 그렇죠? 국민연금 기금고갈 논쟁을 보면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보 세력까지 여기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국민연금이 뭐예요? 국민연금은 나중에 늙었을 때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를 줄 것인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받을 자격을 네가 젊었을 때 얼마나 저축을 했는지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자본주의 논리죠. 그냥 그 복지 논리가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서 빠져 있는 건 뭐냐면은 실물이 빠져 있어요. 그 미래에 얼마만큼의 실물이 있을 건데 그 실물 중에서 얼마만큼을 은퇴자들이 소비하고 얼마만큼을 당시에 생산할 사람들이 소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죠. 잊어버려요. 그 돈을 너 많이 냈으면 또 오랫동안 많이 냈으면 니는 많이 소비해도 되고 나중에 젊었을 때 못 냈어. 그럼 너는 계속 굶어. 이거예요? 이게 무슨 복지야? 이건 그냥 편가르기 그냥 그 뭐 기준인 거예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은. 그런데 불행히도 자본주의에서 이 실물 자원을 어, 소유하거나 활용하거나 사용을 하려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돈. 그죠? 근데 돈은 또 배타적이에요. 정부나 민간 은행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갖기 위해서 뭐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노동을 하고 투자도 하기도 하고 투기도 하고 대출도 하고 또는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돈에만 꽂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실물이고 실물은 그런데 누가 주냐면 정부나 민간 은행이 발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민간 은행한테 그렇게 이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 제일 큰 의문은 그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민간은행한테 뺏어서 아니면은 민간은행이 발행하는 만큼 정부도 발행을 해서 니도 하는데 내도 한다. 원래는 이것은 그 공화국의 공화제 국가의 어, 주권이잖아요. 주권. 그죠? 근데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민이 허락을 하면 정부가 확보를 화폐 발행해서 공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전적으로 국가는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해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좀 빨리 갈게요. 조금 테크니컬한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 화폐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폐 금융 개혁 없이는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개의 주체가 있어요. 민간이 있고요. 가계하고 기업이죠. 그 다음에 민간은행이 있어요. 뭐 여러분 생각하는 제1금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있고 정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넘을 수 없는 강을 딱 그려놨어요. 딱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는요 중앙은행이나 정부하고 거래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 손 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저씨 무슨 소리야? 내가 세무서 가서 돈 냈잖아 세금 이렇게. 예? 또 정부가 내 돈 세금 뜯어가잖아 이렇게. 그죠? 아니에요. 그것도 민간은행을 통해서 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세무서 가면 거기 현찰로 내도 되고 뭐 이렇게 카드로 내도 되고 되는데요. 그 단말기는 민간은행에 있는 단말기예요. 정부 단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은행을 통해서만 정부나 한국은행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민간은행은. 참고로 요즘 디지털 커런시라고 있는데 뭐 그쪽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게 있죠. 중국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등등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중앙은행이 그 민간 부분이 중앙은행에다가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민간은행을 제끼겠다는 거예요. 왜? 민간은행은 위험하잖아요. 맨날 금융위기 만들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러면 뭐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면은 민간 부분에서 반대하겠죠. 그죠? 나중에 나겠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될 거예요. 중국이니까 되지. 자꾸 중국이 사랑스러웠어요. 그런 거 보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나눠져 있는데, 이쪽에서, 그러니까 민간은 은행하고 거래를 하는데, 여기서 쓰는 돈하고 은행이 중앙은행이나 정부하고 쓰는, 사용하는, 지네들끼리 거래할 때 쓰는 돈하고 달라요. 무슨 개소리냐 그래요. 아니에요. 돈이 달라요. 먼저 여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부터 민간하고 민간 은행하고요. 은행하고 뭐 가게하고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돈은요. 거의 96% 정도 전 세계적으로 어, 민간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돈입니다. 예?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뭐 통화지표가 여러 가지 일수 있는데 보통 M2 많이 쓰죠. 광해 통화라고 해서 M2 많은데 그게 우리가 한 3,200조 좀 넘어요 지금. 3,200조 중에서 현금 통화라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은 지폐 또는 동전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냐면 한 125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뭐 여기를 안 나오고 이렇게만 거래하는 돈이 또 한 90조 정도 되고 그러면은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은 95%밖에 안 돼요. 그걸 증명해 버려요. 나한테 누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민간은행이 돈을 발행했다는 증거를 대버려요. 전체 돈이 3,250조인데 그 중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은 120조밖에 안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기다려요. 답을. 증명을 하세요. 그런 거예요. 증명했잖아.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한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3,250조가 돌아다닌다니까. 뭘 더 증명해. 이해가 되나요?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로요. 예를 들면 M2 기준으로 하면은 3,250조 중에서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지폐 뭐 이런 거 125조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민간은행이 발행한 거예요. 물론 그 125조 현찰이죠. 현찰 지폐인데 뭐 사각박스에 담겨 있는지 어떻게 알아? 대부분 그렇겠죠. 실제로 우리가 쓰는 현물을 쓰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민간은행은 대출을 해요. 대출. 대출을 할 때 그냥 장부에 적어요. 제가 빌려간 거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나중에 받을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채권이겠죠. 그죠? 권리. 채권. 받을 권리이죠. 은행은 채권자가 돼요. 그런 다음에
돈을 어떤 식으로 빌려주자면은 통장 가져오세요. 없는데요. 그러면 계좌 개설하세요. 개설하죠. 그죠? 거기다가 찍어주잖아요. 그죠? 강제 예금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예금을 시키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아 예금이니까 저 새끼가 나중에 빼가겠지. 인출해 가겠지. 그래서 예금을 부채로 잡아요. 이렇게 장부에다 그냥 적으면 돈이 생겨요. 그게 신용화폐라는 겁니다. 알겠죠? 대출이 예금이고 예금이 우리가 쓰는 돈이에요. 이 돈으로 쿠팡 사면 안 되겠죠. 좀 그죠? 차라리 네이버가 나으려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갈 데가 없어요. 인터넷 서핑 할 때도 그거 하고 등록금 할 때도 그거 내고 뭐 할 때도 다 이걸로 써요. 이 돈으로. 그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대출이니까 부채죠. 빚. 얘를 갚으면은 그 돈 없어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왜냐면 장부에서 그어버리니까. 그쵸? 돈 만들기가 이렇게 쉬워요. 그런 다음에 중앙은행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 정부는 예를 들면 이거죠. 여기서는 민간은행하고 중앙은행하고 거래를 하는데 주로 하는데 지급준비금이라고 불리는 돈을 써요. 그건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예요.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 지준금이라고도 불러요. 그건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시중으로 안 나오니까 중앙은행에 있는 계좌에만 이렇게 찍혀 있어요. 숫자로. 안 나와요, 이쪽으로.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물화된 게, 현물화된 게 지폐인 건데 그 지폐조차도 이게 있어야 돼요. 좀 설명해 줄게요.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키보드를 두드리면은 돈이 생겨요. 이게 피앗 머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명목 화폐라는 거죠. 뭘로 안 바꿔주겠다, 나중에.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 뭐 외환으로 안 바꿔주겠다. 나중에 땅으로 주겠다.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찍으면 돼요. 숫자로 입력하면 돼요. 옛날에 컴퓨터 없을 때에는 그래서 뭐냐면 만년필머니라고 그랬어요. 만년필머니. 그때는 종이로 다 하니까 종이에다가 액수 쓰고 사인하면은 그게 돈이 됐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전산으로 좀 거대한 엑셀이 있는 거죠. 엑셀 파일이 있는 거죠. 그 입력하면 돈이에요, 그냥. 그건 지준금이에요, 지준금. 그 지네들끼리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지준금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중앙은행이 없을 때에는 지준금 없이 민간은행이 지네들이 돈 발행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금융위기 오고 뭐 계속 그쵸. 그래가지고 금융시장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보자 만들어진 게 중앙은행이에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뭐냐면은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으라 해서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법정 지급준비율 제도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거 없는 나라도 많아요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영국, 캐나다, 뭐 뉴질랜드,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은요 법정 지급준비율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죠. 미국도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요 뭐냐면 민간 은행들이 여러 개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살려고 대출을 했어. 1억 원을 대출을 해서 집주인한테 1억 원을 넘겨줄 때 은행한테 돈을 빌리면 내 통장에 1억이 찍혔죠. 그러면은 그 1억을 다른 은행에 송금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은행들끼리는 지준금으로 서로 이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A 은행에 1억 원을 집주인의 은행 B 은행에 보내려면은 한국은행이 지준금에서 계좌를 1억 빼서 이쪽으로 옮겨줘요. 지네들이 발행한 돈끼리 거래하는 게 아니고 지준금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근데 이 계좌는 한국은행의 계좌가 개설이 돼 있어요. 그 모든 은행들은 이렇게 지준금 계좌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체할 때는 여기서 일어나요. 그냥 여기서는 장부상에 그냥 없애는 거예요. 삼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죠?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금융통화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은행에 있는 통장
계좌에서 세금 낼래요? 그러면요, 은행이요. 예를 들면 A은행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은행이 지준금을요, 정부도 여기에 계좌가 있는데 정부 예금 계좌에 넣어줘요.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세금 납부 수단이에요. 또 정부가 반대로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작년에 재난지원금 받았을 텐데, 재난지원금 받아가세요 해도 나는 뭐 A은행에 계좌를 받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정부가 자기 계좌에서 A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줘요. 뭘로? 지준금으로. 그러면 민간은행이 지가 지 돈을 더 찍어줘요. 통장에다가. 그러니까 지준금이 늘어나면서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현대 통화. 예, 그래서 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건데,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통화량은 제한돼 있을까? 돈이 부족할까? 제한이 있을까? 아니에요. 경제가 성장하거나 금융거래 어떤 이유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요, 은행은 무한대로 창조할 수 있어요. 이런 쪽으로 신용만 그러니까 다시 상환 가능성만 있으면. 그래서 통화량을 발행을 하고요. 그러면 통화량을 발행하게 되면 거래가 늘어나든 법정 지급금이 늘어나든 어쨌든 간에 얘가 지준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얘네들은 중앙은행에 그냥 줘요. 근데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빌려주죠. 빌려줘. 그죠? 중앙은행이 민간한테 빌려줘요.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줘요? 국채를 담보로 잡죠. 은행이 막 여기서 영업활동을 해요. 돈을 벌려고 막 대출을 막 해줘요. 막 연락해줘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 지준금도 필요하죠. 지준금은 누가 줘요? 중앙은행이 주죠. 그죠? 중앙은행이 주는데, 중앙은행이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담보를 잡아요. 그 담보가 뭐냐면 국채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국채가 없으면요, 영업활동 못해요. 그럼 국채는 누가 발행하는 거야? 정부가 발행하는 거죠. 정부가 발행.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 안 해주면요, 금융시장이 멈춘다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지금 이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건 숙명, 정부가 채무를 지는 것은 숙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 제 책에도 그렇게 썼어요.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그죠? 경제가 성장만 해도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통화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만큼 지준금도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럼 지준금 어떻게 증가시킬 거야? 국채 발행을 해줘야 한다니까요. 국채 발행 안 해주면 경제 자체가 멈춰요. 우리나라는 골 때리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예요. 정부가 하도 짠돌이라 국채를 발행 안 해줘요. 그러니까 국채 대신에 중앙은행이 지가 지 채권을 발행해요. 그걸 통한채라고 해요. 통화안정화증권이라고 그러는데, 지가 그걸 발행해 가지고 써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왜 그래요? 짠돌이라. 대단하죠, 그죠? 이게 그래서 결론을 조금만 내면, 정부는요 예산 제약이 없어요. 지가 쓰고 싶은 만큼 발행하면 돼요. 제 생각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레디컬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민간은행이 제끼자는 건데, 민간은행 돈놀이 못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손님은 뺏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레디컬하니까 그러지 말고, 제 생각은요, 민간은행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공공은행을 하나 끼워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네가 민간한테 좀 잘 봐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형성할 수 있는 거 해보세요. 그런 거 그거 하는 거예요. 돈을 다 대는 거야. 그럼 당연히 공익 목적이고 이윤 목적으로 운영이 안 될 거니까 얘가 부채가 생기겠죠, 그죠? 그 부채 어떻게 해? 중앙은행이 예를 들면 제 생각이에요. SPV라는 뭐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부실부채를 떠안는 거예요. 언제? 20년 뒤에 정 문제가 되면 따은 다음에 얘 파산시켜 버리는 거야. 없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게 이거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거잖아요. 그게 제가 드는 역사적 사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응용 아니에요, 이거? 아니, 기업은 되는데 왜 민간한테 하면 안 돼요? 그거잖아요. 제가 하자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예산 제약 없고 파산하지도 않아요, 절대로.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은 재정 조달 수단이 아니고 통화정책 수단이에요, 국채는. 지가 정부가 하기 싫다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중앙은행이 정부한테 직접 돈 좀 빌려주자. 안 받으면 되잖아요. 어? 그뭔 상관이야.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정부가 뭘 하려면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죠? 적절 재정을 하려면 국채 발행할 때 얘네한테 팔아요. 민간은행한테 국채를. 근데 민간은행은 뭘로 지준금을 주잖아요. 이렇게 지준금 이쪽으로. 근데 지준금 누가 발행한 거예요? 은행이 발행, 중앙은행이 발행해 준 건데. 과거 옛날에 준 건데 왜 또 지가 돈을 줘놓고 그 돈을 또 이자 주고 빌려오냐고. 말도 안 되는 그 뭐라고 그러나요? 이런 얘기 그냥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MT의 결론은요, 딱 하나예요. 정부의 정책 여력이 매우 크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예요. 정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없어서 못한다는 건 개구라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괴담의 괴담, 미신의 미신. 뭐 시골에서 저는 어렸을 때 살을 때 막 낮에 놀려요. 막 형들이, 큰 형들이 너 도깨비 나온다, 화장실 가면 푸세식 있잖아요, 밖에. 뭐 밖에서 막 귀신이 나와서 막 잡아간다, 뭐 이렇게 무서워서 싸기도 하고 그랬어요. 뒤지게 두들 맞죠, 다음날. 쌌다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냥 미신의 미신. 괴담이에요, 그냥 괴담. 믿지도 않은 사실. 그래서 뭐 길게 얘기는 뭐 시간 연상 못 하겠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외환위기 얘기인데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뭐야, 일자리 보장 대책 좀 할까요? 그러면 뭐 공유 중지를 하고, 그러면 자, 정부 돈이 많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만약에 결론을 냈어요. 이제 그럼 뭐 할 건데,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모르죠, 뭘 할지는. 어 그것은 차츰 이렇게 토론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어 정책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게 MMT의 전략이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분들은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을 해왔어요. 오래전부터, 90년대 중반부터. 그런데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하는 그룹이 MMT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저쪽 사회학이나 사회복지하는 쪽에서 시민권 기반으로 해서 노동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노동권 실제 유엔 헌장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엔 헌장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시민권적인 관점에서 이런 다른 어떤 복지 제도로서 그 일자리 보장해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왔어요. 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전환의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국가기를 본격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어, 어떤 한계에 다다랐지 않은가. 잘못하면 뭐 어떤 폭동 또는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래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전환이 있는데, 뭐 일단 에너지 전환, 기후 변화 있죠. 황태, 생태, 환경, 그죠? 그 다음에 사회의 전환도 필요하고요.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자리 보장제가 포괄할 수 있다. 그게 저는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임금과 사회보험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밑에부터 볼게요. 운영은 바텀업 방식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관료가 어떤 일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할래? 그래서 꽂아 넣는 게 아니고 네 하고 싶은 거 해, 이거죠. 실업자들한테
하고 싶은 일들을 하라는 거죠. 여기 청년들 많으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돈 안 되니까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인간 사회에 유용한 노동일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버스킹을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자,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부럽죠? 부산 사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버스킹을 가다 보면은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네가 음악을 한다 하면은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 그렇게 극구 반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밥 먹고 살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 친구는 만약 일자리 보장제만 된다면 사학객스를 간단하게 하나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예술인, 버스킹, 뭐 클럽 뭐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동네에서 위문 공연 하면 어때요? 또 음악 강좌 열어서 좀 알려주면 어때요? 어때요? 좋겠죠? 음악학원 안 가도 되잖아.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동네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잖아요. 월급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기한 제한 없이 평생 동안 거기 있어도 돼요. 오히려 오래 있으면 더 좋죠. 왜냐면은 그분이 차제에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올 새로운 사람들을 끌고 갈 리더가 될 거니까 그쪽 분야에서 그죠? 보석 같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중간에 떠서 가면은 어쩔 수 없고 뭐 그걸 권장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뭐 여성의 가사노동 뭐 사회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모형이 있어요. 뭐 유럽에서도 뭐 북유럽 모델이 있고 뭐 독일 모델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저는 북유럽 모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모성 보호가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여튼 간에 그러면은 이런 거죠. 뭐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육아 공동체가 있어요. 그럼 육아 공동체를 만들면 그걸 협동조합으로 등록을 해서 뭐 우리 육아 공동체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등록하고 우리 아이도 보고 남의 아이 한 명 더 보고 뭐 세 명 볼까? 같이 놀아주고 월급 받고 나머지 분들은 뭐 하면 돼요? 다른 일 활동하시면 되고 경력단들이 그렇게 억울하다며 그럼 그렇게 경력단들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면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운영은 위에서 관료가 꽂는 게 아니고 버텀업 방식으로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다만 마약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사회에 유용한 것들 이런 활동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일자리 문제 한편으로는 남는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생계 위협을 받는 분들 생계를 보장해 준 동시에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사회 서비스는 현물 복지잖아요. 현물로 드리는 복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동시에 하자는 거죠. 돈은 정부가 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야 일자리 있어? AI 시대인데 있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달리해볼 게 있는 게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항상 뭐 하면 등장하는 게 AI니 IT니 로봇니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등등등인데 그러면 돈벌이용 일자리는 부족해요. 그죠? 이윤 목적의 일자리는 어쩌면 줄어들지도 몰라요. 저는 그것도 확신이 없는데 그렇지만 인간 사회 자체를 위한 일거리들 자 보세요. 인간 사회를 유지해야 되죠. 그것도 풍요롭게 생산성에 맞춰서 그죠? 그 다음에 재생산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데 일자리가 부족한 일거리가 없다고요? 넘치죠. 돌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어요. 돌봄도 그 체르바나 교수 같은 경우 세 가지 종류로 나누죠. 인간 돌봄, 그죠? 환경 돌봄, 공동체 돌봄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것만 해도 무궁무진하죠, 일자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존까지 정부는 맨날 이랬어요. 실업이 왜 생겨?
개인의 책임이야 노력 부족해서 그래서 방치하거나 기껏해야 선심성으로 직업훈련 교육 시켜줘요. 그런데 직업훈련 교육 아무리 시켜줘 봐야 일자리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야 여기서 훈련해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좀 더 잘 경쟁해 이거지. 그잖아요. 실제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할당해 주세요. 누구 뭐 선수 해 주세요. 또 싸우고 있어요. 자, 답답하죠. 그다음에 불안전 노동시장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제도 규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요즘 참 또 제가 답답한 게 뭐가 있냐면은 요즘 뭐 그 직무급제 얘기를 하면서 뭐 공정 담론의 하나의 부류로 직무급제를 해야 된다. 동일노동 동일노동. 저 아저씨 나이만 많이 먹고 경력만 높지 나랑 내가 오히려 힘도 더 세게 일 더 잘하는데 왜 저 아저씨는 돈 많이 벌어? 저 아저씨 임금 깎아서 나 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 임금 깎는다고 해서 그 돈 지한테 안 와요. 다른 말로 해서 모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모든 직무급제를 폐지를 해서 설사 뭐 지금 연봉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뭐 중장년층의 뭐 연봉 호봉제 이 사람들 월급을 깎는다 해서 그 돈이 본인한테 안 옵니다. 근데 왜 거기다 대고 싸우자고 하고 또 그게 뭐 정의 그냥 떠드는 그런 사람들은 좀 답답해요. 그 논리는 뭐냐면은 기업이 돈이 없어서 고용을 못 한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맞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업한테 인센티브 막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지금 뭐죠? 이런 거예요. 고용유지. 지금 고용 서비스 뭐냐 여기 뭐 고용 장려금이잖아요. 고용 장려금. 이렇게 돈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부가 쓰는 이 직접 일자리는 공공근로 그 낙인 효과만 만들어내는 이 낙인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는 특히 이제 노인들 또는 저소득층들을 위한 건데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죠. 그죠? 자활, 노인 이런 거잖아요. 이분들 그냥 정말 용돈벌이나 할 수 있도록 뭐 한 달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좀 드린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냥 훈련을 더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됐잖아. 예? 예를 들면 뭐 규제가 많아 가지고 뭐 실업자가 늘어난다 했으면은 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더 얼마나 더 규제를 풀었어요. 그러면은 규제가 풀리는 거에 비례해서 실업자 줄었어야 되는데 줄었나요? 안 줄었잖아요. 해봤잖아요. 40년 동안. 안 됐으면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다 뭐 쓸데없는 짓만 한다. 제가 얘기한 여기 범죄 안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정보 많이 주면 뭐 할까요? 가보면 거기 한 사람 뽑는데 100명이 오는데 고용장려금? 아이고 이거는 자본가한테 기업한테 그냥 임금 보조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창업 지원? 할 말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직접 고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간단히 예산을 한번 해볼까요? 더 진짜 많이 들 것 같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저는 뭐 한 210만 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할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2021년 최저임금으로 하면 2,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한 달에 180 몇만 원인데 우리나라 가게의 평균 가구원 수가 2.4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5명만 일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한 27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은 실질적인 뭐 어떤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10만 명 참여한다고 했을 때 한 60조 원 들어요. 임금으로 46조 2천억 정도, 사회보험료 뭐 10%, 4조 6천억, 또 뭐 운영비 9조 2천억 정도 등등등 하면 60조 드는데 이 돈 있어 없어? 있죠. 이미 있어요. 이미 예산만 뭐 고용노동부 예산만 뭐 35조 6,570 이것은 기재부 집계예요. 고용노동부는 30조
뭐 5천억 정도로 얘기를 해요. 했던 거 아니야. 30조에서 35조 있고, 그러면 사회복지비도 또 줄어들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들 대부분이 실업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기초수급자 벗어나시잖아요. 그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이. 당신이 가난한 걸 증명해봐. 그분들 많이 참여하실 거예요. 등등 하면 돈 별로 안 들어요. 약 얼마 될까? 5조 정도? 그럼 2천조라고 할 때 0.4%뭐 등등등. 근데요, 그거 아세요? 지방정부만요, 해마다 70조 가까이 남겨요. 흑자예요, 우리나라. 매년. 그것만 해도 이거 충분히 하죠, 그죠? 지방정부만 그렇다니까요. 이 얘기는 뭐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자리 문제로부터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할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제도.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대부분은요, 사회보험이에요. 예를 들면 퇴직연금에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죠? 실업급여, 산재보험,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뭐 장기요양보험이 있죠. 5개. 대부분이 중추는 사회복지제도인데, 사회복지제도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취업자야 돼요. 근데 실업자가 많거나 또는 불안정 고용이거나 또는 고용이라 하더라도 요로조리 빠져서 복지 사회보험이 들지 않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경제 금융위기가 나거나 뭐 하면은 정부 재정이 적자나고 사회기금이 고갈난다는 둥 뭐 한다는 둥 생쇼를 하면서 삭감하죠. 그게 복지국가 위기론이에요. 왜? 근본적으로는 취업자 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정부가 다 취업하면 시켜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노동표준을 형성할 수 있다. 이제는요, 갑질하면은 그냥 들고 있던 거 바로 집어 던지고 나가면 돼요. 갈 때 많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갈 때가 있는데 평생 동안 갈 때 있는데 더군다나 어, 그 참 가슴 아팠던 일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쌍용자동차 그런 일은 없겠죠. 죽긴 왜 죽어. 더 싸워야지.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건 현물복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가는 동시에 사회 서비스도 늘어나는 거죠. 한꺼번에. 일타 쌍피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건 자동 경제 안정화 장치.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두렵지 않아요. 경기 변동이 두렵지 않아요. 그죠? 경기 변동이 두려운 이유는 사실 뭐 자본가들이나 기업들은 뭐 조금 잊어도 돼요. 뭐 돈 많잖아. 그런데 없이 사는 사람들은 실직하고 하면 실업자 되면 바로 소득 단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분들을 다 이렇게 수용하면 되잖아요. 홍수가 떨어졌는데 쏟아졌는데 거대한 담수 시설을 마련해서 거기다 다 담아서 우리 안전하게 있자 이런 거죠. 사회연대, 가장 강력한 사회연대 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뭐 공원 가서 휴지나 줍는 게 아니고요. 그린 뉴딜에 예를 들면 또는 에너지 전환 뭐 이런 사업에 활동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미 사회 활동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청년들한테 요즘 뭐 소셜 벤처 좋잖아요. 그죠? 뭐 사회 창업 뭐 소셜 벤처 뭐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좋아해요. 일단은 그 취지는 좋아하나 잘 안 가죠. 그 왜 안 가냐 물어보니까 대부분 뭐라냐면 3년 5년 내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승부를 못 보면은 쫓겨나는 거고 붕 떠버리는 거잖아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평생 또 있고 싶은 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소득 불평등이 좀 완화되고 소득이 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오히려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다.
이 경제 성장 진작 정책도 된다 이거죠. 물론 어떤 방식의 경제 성장일 거냐 하는 것은 만드는 일자리를 서로 협의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다듬어 가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생산성 정체를 극복하고 그래서 미래 세대한테 양질의 경제, 생산성 높은 경제를 상속할 수 있다. 이것은 어쩌면은 이 생산성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와 어떤 그 뭐랄까요? 연대의 고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많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서 딱 1시간 됐죠, 그죠? 복귀를 하자면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어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뭐 이제 세대 간, 계층 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젠더 갈등도 그 일환이겠고 이제 여러 계층 간 갈등들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히 이걸 어떻게 나누고 재분배할 거냐라는 관점을 좀 떠나서 그 사회적 기회 전체의 총량을 더 늘리자. 그리고 그걸 그런 가운데 재정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그 재정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쨌든 돈을 발행하는 주체가 크게 보면 이제 민간 은행과 정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금융기관 부실 은행들을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개인과 또 이제 가게를 구제하고 또 복지를 늘리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일자리 보장제가 하나의 또 좋은 예시로, 국가가 정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일자리 보장제가 갖고 있는 또 여러 장점들, 그리고 왜 그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를 좀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관련해서 질문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잠시만요. 네. 뭐 채팅으로도 오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겹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룹별로 나눠지는, 그룹으로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이시죠? 공유된 화면. 네. 아, 보이나요? 네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가장 좀 흔히들 많이 하는 질문들 중 하나가 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더라도 MMT가 가능한가요? 이거랑 또 이게 미국이 MMT에 기반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거는 뭐 달러 패권 덕분이고, 우리나라가 이걸 시행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압박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좀 대외적인 어떤 위상, 어,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간단하게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먼저, 기식통하고 관련해서, 뭐, 사실 두 가지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미국만의 이론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좌파 경제학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앱스타인이 그랬는데, 이건 아까 제가 결론이 뭐였냐면은, 정부의 정책 여력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국내에 존재하는 실물 자원을 활용을 하자는 얘기예요. 외국에 있는,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뭘 사다가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로켓을 하다가 뭘 하자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외국도이니까. 외국도는 우리가 발행할 수 없으니까. 그쵸? 또 실제로 저발전 국가가 있어요. 어떤 데는 뭐 에너지, 식량, 뭐 생필품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다 수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되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이미 자원이 널리고 널렸어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인간이 인간을 돌보는 활동, 또 환경을 돌보는 활동은 사실 큰 자원 필요 없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부잣집에 남아도는 쌀을 가져다가 저쪽 밥 굽는 아이들한테 먹이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왜 기술통합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여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그건데 그 신용도 때문에 그러니까 외환위기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환위기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부 정책을 통해서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면 튼튼한 경제가 되고 생산성 높은 경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왜 들어와서 저렇게 채권을 사고 주식을 사고 그렇게 할까요?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들어오지 말라 해도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부 부채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긴 해요. 정부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은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외국인이 이탈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뻥이, 뭐 그런 통계학적인 근거가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한데, 그건 뭐냐면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할 때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기 보니까 뭐 남유럽 위기도 나와 있을 텐데, 남유럽 위기, 국채 위기가 일어났을 때에 남유럽 국가들이 2000년대 초반이죠. 10년도부터 12년까지죠. 일어났을 때에 정부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졌어요. 그걸 두고 야 봐봐, 국가 부채 비율이 증가하니까 신용도가 떨어지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자본들이 빠져나간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죠. 신용도가 떨어진 이유가, 신용도가 국가 부채 때문에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그럴까? 아니면은 경제가 망가져서 그럴까? 저는 후자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얘기할 때 그 일정하지 않은 다른 조건이 뭐냐면 경제적인 상황이에요. 이걸 평가하는 기관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실업률, 경제성장률, 1인당 GDP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국 통화로 발행된 국가 부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걸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신용도, 국가 신용도도 대단히 쓸데없는 미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거도 많이 있고요. 그 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전에. 왜 금융시장은 저렇게 개방해놓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개지랄 하는데. 그러면은 외국 자본은 못 움직이게 규제를 해야지. 그런 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서. 제 말 틀렸나요? 우리가 개인데 몸통이지 꼬리냐, 우리가? 꼬리가 왜 몸통 흔들게 내비둬요? 그거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안 하면서. 두 번째, 그럼 외환보유고라도 존나 쌓던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까지, 19년까지 20년 동안요,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누적액이 약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단 한 차례도 무역 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도 관련되어 있는데, 설사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무역 수지를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외환보유고라도 겁나게 쌓던지, 계속. 그러면 1년에 700억 달러, 800억 달러 쌓을 수 있겠네.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쌓았으면 1조 달러 쌓을 수 있었겠네. 그러면 조지 소로스가 덤벼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게 겨우 지금 뭐 5천억, 6천억 달러인데 일거분에 다 나가라고 해봐. 나가지도 않아요. IMF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에도 주식시장에서 30%밖에 안 나갔어요. 채권시장에 뭐 135조, 140조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20%밖에 안 나가고요. 맥시멈 50%안 나가요. 금융위기가 와도. 그러면은 1조만 쌓아도 충분하네. 화가나 말거나. 그렇죠. 세 번째로, 그러면은 미국 혈맹이라며. 그러면은 무한대의 통화 스와프를 만들든지. 그럼 외교적인 노력도 안 하냐? 뭐 미국에 가가지고 뭐 지어주고 하면서 그 통화 스와프 돈은 왜 안 하는데 그럼? 어? 맞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하나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진정성마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저렇게 얘기했을 때. 실제로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경제학 원론에 따르면 뭐막 있는데 한 6개 단계 걸쳐가지고 외환위기, 외국자본 이탈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게 일어날 확률은 0.00001%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렇잖아요.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면 C가 일어나고 C가 일어나면 D가 일어났을 때 A 때문에 D가 일어날 확률은 모든 인과관계가 다 만족돼야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 하나라도 끊으면 D가 안 일어나요. 그쵸? 거의 제로예요. 그 얘기 스토리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MMT는 기축통화국 아니어도 되는 거냐? 첫 번째는 이것은 해외에서 자원을 사와야만 뭘 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그러니까 경상수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다. 그리고 외국에서 뭘 안 사오고도 할 수 있다는 하자는 것이 뭐냐면 일자리 보장제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정부가 통화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금융위기 온다, 외국 자본 이탈한다, 개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여러 상세한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요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전에도, 이게 사실 재정 적자나 재정 건전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물 경제의 건전성이 더 중요하고, 실물 경제가 충분히 탄탄하게 운영을 한다면은, 이 적자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아까 강연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질문을 좀 묶어서 또 드려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맨 위에 질문이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예리하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인플레이션 개뻥이다.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실 직감적으로 인플레이션 일어나지 않은 지가 거의 뭐 이미 한 세대가 지났지만, 이제 사실 이제 여러 나라에서 좀 우려되는 게 좀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부분인 네.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재정 적자 관련한 게 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을까 하는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은, 그리고 네. 이거랑 같이 뭐 그리스 디폴트 위기도 뭐 혹시 더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은 같이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남유럽 국가 디폴트 얘기는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저건 외환위기였어요. 왜냐면은 유로존이 출범을 하면서 모든 나라가 자기네 통화를 포기하고 유로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유로존 전체를 위한 중앙은행 20일, 그죠? 중앙 20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통화 발행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 입장에서 유로화는 외국 통화랑 똑같아요. 실제로 각 국가가 발행한 그 국채는 유로화 표시 국채였었는데 그 국채를 누가 샀냐면 예를 들면 그리스 국채 제일 많이 사는 애들이 독일하고 프랑스 은행들이었잖아요. 민간은행들. 그죠? 얘네들이 돈을 갚으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자국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국채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얘기한다면 원화로 갚아야 한다면은 알았어 계좌번호 돼. 그럼 찍어주면 되죠.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면 통화 발행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건 외환위기예요, 외환위기. 그래서 MMT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국 통화 표시예요. 자국 통화 표시 국채예요. 그거 뭐 아무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만약에 국채가 문제가 국채 디폴트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시장에 안 팔면 되잖아요. 중앙은행이 인수하면 되잖아요. 예? 안 팔면 되잖아요. 아니 그럴 필요도 없이 왜 국채는 발행하고 지랄이야. 그냥 중앙은행이 정부 예금에다 그냥 넣어주면 되지. 그죠? 문제가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위의 문제,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위의 문제는 인플레이션 얘기인데, 미국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미국 인플레이션 없었어요. 뭐,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뭐, 조금 높았던 듯이 보이는데, 그것은 기저효과 빼고 나면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얼마 지출했죠? GDP 대비 미국이 몇 퍼센트였더라? 20 몇 퍼센트 정도 됐죠? 그 큰 나라가, 잠시 볼게요. 그렇게 많이 돈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없었잖아요. 기저효과 빼면 없었어요, 사실적으로.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산 가격,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게요.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도 이슈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 이후로요, 회복되는 과정에서, 실물 중에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죠? 그것은 기저효과 빼놓고도 원자재 껐대는데, 원자재 가격을 결정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원유, 뭐 철광석, 구리 뭐 있잖아요. 이거 결정하는 데가 누구냐면은 국제투기자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라고요. 이건 마치 뭐랑 같으냐면은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이 투기자분들이 앞으로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사재 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로 다 생기고요. 그래서 그 작년에 3월에 그 마이너스 원유 가격 기억나세요? 작년에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됐냐면은 얘네들이 원유 가격이 얼마 될 거라 생각하고 미리 선물을 사놨어요. 근데 현물을 인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마지막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지.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가 셧다운 됐죠. 근데 미리 사놓은 원유가 있는데 배에 있어요, 배에. 그런데 그 원유를 처분할 때가 된 거야. 만기 날짜가 된 거야. 그래서 살 사람을 찾으니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없어요. 안 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안 사면 그럼 가지고 있어야 돼, 현물로. 근데 그걸 저장할 창고가 없어요. 저장할 창고가 없으니까 어디다 저장해야 되면은 유조선에 저장해야 돼요. 근데 유조선에 저장하면 하루에 몇 천만 원씩이 돼요. 보관료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원래 그 마이너스 돈 줄 테니까 원유 가져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 내가 유조선 한 유조선어치 원유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10억 줄 테니까 원유 좀 제발 가져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크게 그래도 손실 덜 보는 거니까. 이것은 투기자분들이 농간을 부린 거예요. 자산가격도 미국에서 마찬가지예요. 주택가격 상승했잖아요. 2007년도 주택가격 상승은 미국에서 개인이 산 거예요. 지금 주택가격 상승은 펀드가 많이 샀어요. 해저 펀드들이. 우리나라는 어디서 누가 샀냐면 다르죠. 개인이 샀어요.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최근에는 작년도 후반기부터는 무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올라가니까 영원히 집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패닉 바잉인 거죠. 전세자금 이빠이 대출 받고 신용대출 이빠이 땡겨가지고 갭 투자를 한 거였죠. 그런데 자산 가격은요, 항상 이런 식으로 미래의 기대를 먹고 삽니다. 미래의 기대를 먹고. 그래서 미래의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나와요. 그런데 금융 규제만 하면은 될 거냐? 그건 정치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요. 설사 금융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돌아다니는 돈들이 다시 말해서 과거에 축적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투기질을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이 대표적인 거죠. 뮤추얼 펀드에 모여 있는 돈이들이 뭐예요? 과거에 축적된 자산인 거잖아요. 축적된 그 부인 거잖아요. 그 부가 펀드 형태로 있었던 거고 그 펀드가 전환 가격이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부분은 따로 규제를 해야 돼요. 따로. 이 인플레이션은 대부분이 다 뭐 돈 좀 쓴다 해서 돈 좀 준다 해서 사람들이 좀 더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인플레이션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것은 또 그것도 하나의 미신에 가깝습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말씀 들으니까 좀 그런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그 어떤 재정 적자나 재정 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의 투기 자본, 민간의 어떤 이제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로 좀 가져가야 할 문제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것 같고 이제 별개의 문제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리고 저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좀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모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에 교수님께서 일단 크게 발권의 주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는 민간은행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인데, 사실은 그동안 있던 어떤 자산 가격의 어떤 뭐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부분은 사실 어떤 정부 지출보다는 아까 그런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민간의 어떤 투기적인 화폐 수요, 투기적인 신용 수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규제하지 못했던 또 그 규제 공백의 어떤 문제라는 이야기랑도 약간 그런 이야기로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하고 나머지는 좀 자유 토론 혹은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청중분들께 대한 자유 토론을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게 좀 묶이는 것 같아요. 이제 박세환 선생님이 두 개의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뭐 거의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일자리 보장제라는 걸 한다면은 그게 과연 이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일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판단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일자리 보장제에 대해서도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련 이야기는 사례는 굳이 끊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저는 그 소련 모델을 담고자 하는 생각이 1도 없으니까. 그렇고 이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자리가 충분하냐? 정말로 예를 들면 청년으로 한정한다면 지금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가 생길 것 같으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달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그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조직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난 하기 싫어. 뭐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일을 뭐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정의상 일자리는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왜 꼭 그냥 돈 주면 되지? 어, 이런 꼭 일터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 논자들도 보는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이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이라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거,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일, 본인의 방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면 그건 자아실현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마르크스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을 통해서, 그죠? 인간이 동물과 차별되는 이유가 일을 한다고, 집단적인 일을 한다고. 그게 하나고요. 실제로 요즘 복지 연구하는 사람도 보면은 이 일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회적 연대, 사회적인 네트워크,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서비스라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물복지, 그러니까 저기에 계시는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는 도움이 필요한 지구,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랑 같이 쌍으로 엮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본노동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냐면 독립노동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확보가 되면은 알아서 할 일 할 거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개인들의 노동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틀을 만들어 주자. 그 얘기죠. 근데 굳이 나는 독고다이가 좋다. 그러면은 틀 안에 들어와서 독고다리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 과정을 조직하면 되잖아요. 제 말은. 그런 겁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좀 혹시 뭐 부족한 부분은 또 이따 자유토론 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뭐 다른 질문들도 있는데,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냥 묶어서 그냥 이야기를 해보죠. 뭐 주주경제학자들이 비판하지 않느냐도 있고, 뭐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CBDC 이런 거는 그냥 아예 뭐 정부가 그냥 직접 돈을 이걸로 발행해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네, 중앙은행 디지털 네, 커런스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핵심은 뭐냐면, 중앙은행, 그러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기업이나 가게가 개인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민간은행에 를 제끼고, 민간의 영업을 침범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다고 해서 반드시 중앙은행이 공짜로 돈을 주는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근데 만약에 뭐 해야 된다면 정부가 돈을 줘야 된다면 이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일자리 보장제를 하고 임금 계좌를 중앙은행에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은 뭐랄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건 중국이니까 가능하지. 중국은 사실 민간은행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민간은행을 철저하게 그냥 니네는 서비스나 해, 금융 중개나 해, 이거거든요. 니네 돈 발행하지 마, 이거거든요. 통화 발행권을 뺏어가는 절차란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을까? 전 차라리 공공은행을 민간은행이랑 똑같은 권한과 권한을 주어지지만 역할이 공익을 위해서 더 많이 돈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공공은행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올해부터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왜 기성학자들 MMT를 비판하냐고요? 첫 번째는 무식해가지고 몰라요. MMT가 뭔지도. 정말 공부할 생각도 없어요. 몰라요. 진짜 모르면서 그냥 진짜 그런다니까요. 하다못해 야 쟤네들 돈 벌겠나 싶은 게 뭐냐면은 뭐 증권방송도 보면은요. 얘네들이 애널리스트라는 애들이 뭐라고 뭐 언어를 얘기하면 MMT 하자 이런다니까요. MMT 하면 MMT가 뭐 씨, 야 줄리 하나 하자 이거냐? 무슨 씨, 정말 짜증나가지고 MMT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MMT가 돈 찍는다고 하는데 돈 찍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뭐 그 첫 번째는 몰라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뭐, 뭐 자기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렇겠죠. MMT 하면 자기네들 좆되는 줄 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네, 여기로 수합된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말씀드리니까 여담으로 생각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MT에 대한 아까 주류 경제학자들 반응을 보면은, 그러니까 입으로는 싫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정직하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지적했었지만 요새 주류 경제학도 지금 정부가 영원히 갚지 않은 빚을 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살아가는 주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쨌든 일정한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무한정한 이제 빚의 돌려막기가 사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걸 이제 이론적으로 수용하는데 왜 굳이 MMT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일까 좀 의아한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약간 좀 이론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이것도 좀 추후에 좀 더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또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도 중요한 발권의 주체인데 이 돈을 그냥 민간은행을 제끼고 그냥 바로 민간의 계좌에 그냥 쏴줄 것이냐 아니면 아까 정영복 교수님 말씀대로 좀 공공성에 좀 특화된 공공은행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정부가 필요한 데에 좀 발권력을 좀 사용할 것인가 이런 또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뭐 좀 논쟁 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사실 원래 저희 회원들이 모은 질문들은 상당 부분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만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뭐 사실 뭐 자본주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대안들을 좀 제시를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것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 지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또 보면은 또 일자리 보장제냐 기본소득이냐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게 좀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같이 갈 수 있다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고 보시는 또 관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이게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대안들이 과연 이게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냐 그 정도 또 해도 이게 뭐 이게 그렇게까지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네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지금도 그렇고요. 기본소득과 그 다음에 어, 일자리 보장 사이에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논쟁은 이상형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이상형.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본소득이 뭐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예를 들면 중위소득 60% 정도의 소득을 지급하는 이 정도의 기본소득 또 일자리 보장들은 정말 뭐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제로인 그런 모델 그 두 개를 이념으로 비교를 하면서 뭐 경제 효과 뭐 등등등등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논쟁은 사실은 뭐 나름 유용한 부분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또 이해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개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고 또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다 설명해 드렸는데 각자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 빼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의지와 능력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은 충분하게 저는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본소득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또 기본소득은 사실상은 거대한 재분배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 재분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대한 재분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부자를 한테 더 불리한 증세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이나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하고 일자리 보장제하고 이렇게 같이 주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자리 보장제는 뭐 너무 심플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어 그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해서 범지연 기본소득이 있죠. 그죠? 범지연 기본소득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그 연로하신 분들, 장애인 또는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죠? 그 아까 얘기했던 의지와 능력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기본소득으로 커버를 하고 다른 분들은 일자리 보장제에서 커버를 한다면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제가 기대하는 건 아까 그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뭐냐면 생각의 범위를, 생각의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보지 말고 공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그런 그 뭐랄까 담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나 일자리 보장제나 일종의 이중의 안전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좀 이상적이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쨌든 정치 지형에서, 지금 현재 어떤 정치 지형에서 워낙에 국가나 역할이나 복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쨌든 간 이걸 확대하기 위한 좀 더 넓은 뭐 대중전선을 만드는 게 더 급선무다. 뭐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원래는 저희가 한 9시까지로 목표로 했었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또, 주어진 시간 안에 좀 많은 이야기가 오갔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근데 아직 10분 정도 남았는데, 좀 직접적으로 좀 육성으로 좀 대화를 하고 싶다, 혹은 여러 어떤 이제 좀 토론거리를 제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손을 드는 게 좋을까요?